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11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소리내어 읽기 캠페인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파트 2의 편집 내용입니다. 북 비핵화 불가능 이 대통령 단언, 국제 핵질서 흔들고 일본 핵무장 빌미되나, 조문정 뉴데일리 2026년 1월 10일 18시입니다. 30년 실패한 선보상 단계론, 북 지원만 챙겨, 북 비핵화 불가능 평가는 안보 자충수, 임기 5년 한미 정권 교체 속 단계론은 환상, 일본의 핵무장 주장 명분, 한국 영내 비핵화 고립 위기, 단계적 북핵 관리론 공방의 전술적 재배치론 재부상, 이렇게 요약이 된 뉴스입니다. 북한 비핵화는 수십 년간 풀리지 않는 난제다. 하지만 북핵 위협의 1차 당사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이라고 규정한다면, 이는 단순한 현실 인식을 넘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우려가 있다.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 하에서 북한을 법적 주루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핵 보유국 NWS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사실상 디팩토 핵 보유국 범주에 포함하는 데도 선을 그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이웃 국가 일본이다. 한국 정부가 북핵을 폐기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시그널은 일본 내 보수파가 자체 핵무장 주장에 힘을 싣는 논리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일본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한국은 한반도 주변 핵 보유국에 둘러싸인 비핵국으로 남게 된다. 미일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더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의 불가능 표현의 파장, 목표 과정 혼선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언급했지만, 공개석상에서 불가능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뒀다. 이는 비핵화 로드맵보다 현상 관리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반도가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 지금 핵을 없애는 것을 동의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단기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고 보상이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타협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단기, 중기, 장기 목표에 따라 동결, 축소, 비핵화의 3단계 구상을 강조했다. 30년간 실패한 북체제 보장 플러스 경제적 보상 플러스 단계적 비핵화 모델. 대표적인 사례가 1994년 제네바 합의,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2018년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다. 이 사진은 2018년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먼 호텔에서 북미 정상회담 함의문 서명을 하고 있다는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 동결의 대가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캐도로부터 1000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 건설과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받는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북한이 합의의 허점을 이용해 플루토늄 대신 탐지가 어려운 고농축 우라늄 HEU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가동하다 2002년 발각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과 이어진 2019년 하노이 회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강하고 연결되고 안전하고 번영한 SCSP 북한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 번영을 약속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도중 아이패드를 꺼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밝은 경제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유지의 영상까지 보여주는 며 김정은을 설득했고, 그 결과 미북 간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까지 나왔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모호한 약속만 내놓았을 뿐 핵 목록 신고나 사찰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영변 플러스 알파 폐기를 요구를 거부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만을 대가로 대북 제재의 광범위한 해제를 요구했다.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고, 이후 북한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며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았다. 헌법에 핵박은 북한, 단계로는 희망 고문. 지난 30여 년간 북한은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모라토리엄 유예 등 표면적 양보로 경제적 보상을 챙기면서 핵 능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시간을 벌었다. 이 과정은 결국 핵 능력 증강과 핵무장 법제화로 이어졌다. 북한은 2022년 3월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해 2017년 11월 이후 유지해 오던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이어 2022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통해 핵무기 선제 사용, 즉 선제 공격 조건을 명시했으며, 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북한은 2023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핵무력 정책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한다고 명시했다. 헌법상 핵 보유국 지위를 천명함으로써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재확인한 것이다. 비핵화의 최소 10년 소요, 한미는 4, 5년마다 정권 교체. 과거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 사례들은 합의보다 검증에서 반복적으로 좌초됐음을 보여준다. 제네바 합의 국면에서도 특별 사찰을 포함한 검증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고, 2007년 6자 회담 13회 합의 이후에도 검증 프로토콜 협상이 교착되며 검증 체계는 끝내 정착하지 못했다. 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나 각각 5년과 4년 연임 가능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검증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검증이라는 게 참 제가 요즘 많이 쓰는 용어고, 기업회계 분석에서도 검증을 꼭 제가 하고 있죠. 검증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조금 사족처럼 또 얘기를 하고 싶네요.
반면 북한은 세습 체제 아래 수십 년간 일관된 핵 개발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 구조적 비대칭이야말로 단계적 비핵화가 현실이 아니라 환상에 가까운 이유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단계적 비핵화의 언어적 함정, 단계론의 전제는 CVID임을 명심해야.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수용 가능한 방안을 찾자는 논리로 귀결되지만 비핵화의 비대칭적 구도를 고려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일정 부분 용인하는 방향으로 기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단계적 접근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대외 메시지부터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단계적 접근은 핵 보유를 인정하는 관리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검증 가능한 과정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김태현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는 지난해 3월 미국 북한 매체 38로스 기고문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동북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다행히 트럼프 신행정부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전직 안보 관료는 통화에서 비핵화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과 동결 감축 폐기 같은 단계로는 내부 검토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전략적 신호를 읽힐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접근을 말하려면 오히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반복 확인해야 한다. 각 단계가 핵관리가 아니라 핵폐기로 수렴한다는 검증 절차를 함께 제시하지 않으면 북한의 시간 벌기 전술에 말려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패한 모델의 반복, 그리고 실패의 예고, 일핵무장 시 한국 자율성 제약. 대통령 언어 선택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 파급력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현실에서 한국 지도자가 비핵화 불가능론을 공식화하면 이는 일본 등 주변국의 자체 억제 옵션 강화 논의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억제력 강화, 나아가 자체 핵무장은 한미 확장 억제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이 주변 핵 보유국에 둘러싸인 비핵국으로 남는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일 주도의 안보 구도에서 전략적 자율성이 축소될 위험성이 크다. 실제 일본 내에서는 비핵 상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등 핵 옵션에 대한 금기 해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지난해 12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핵 3원칙 중 비반입 원칙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북한 비핵화 실패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수준의 확장 억제를 보장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안보 공약마저 흔들린다면 한국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핵 우산이 신뢰를 잃는다면 과거 철수했던 미국 전술핵 무기 재반입이 불가피하다. 상호 확증 파괴 MAD 관점에서 재래식 탄도미사일보다 핵무기 탐지 잠수함 전력이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핵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진은 2025년 11월 2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악수하려는 건지 뭐 손을 맞장구 치려는 건지 그런 장면의 사진을 게재했네요. 자, 이렇게 긴 것을 눈으로 읽기보다는 이렇게 소리내어 읽어서 저도 이해해 보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 방송 자체가 바쁘신 분들인지를 위해서 소리내어 읽으면 늙은이의 목소리이긴 하지만은 전문 나라이터도 아니고 하지만은 이렇게 소리내어 읽어보면은 우리 귀에 들리는 게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대만에 22년 만에 역전당했다. 김동욱 연합뉴스 1월 11일 오후 2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생산 GDP가 저성장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3년 만에 감소하며 3만 6천 달러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반도체 호황을 맞은 대만은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 우리보다 먼저 4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6,107달러로 전년보다 0.3%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인당 GDP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의 일입니다. 여기에 원달러 평균 환율이 전년보다 4.3% 오른 1422원 16전을 기록하면서 달러 환산 GDP 규모가 더욱 축소됐습니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해 자국의 1인당 GDP가 38,748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2003년 대만을 제친 이후 22년 만에 다시 경제 규모가 역전된 셈입니다. 대만의 가파른 성장은 인공지능 붐을 타고 TSMC를 필두로 한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입니다. 대만은 올해 1인당 GDP 4만 921달러를 기록하며 한국보다 먼저 4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 순위가 세계 34위에서 37위로 3단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만이 경제 규모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한일 정상회담 미일 우선주의 속 결속력 시험대 신정원 뉴시스 2026년 1월 11일 오후 2시 17분 의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일본 한일 밀착 경제 중한미일 이간질 무력화해야 안보경제 공통 과제 영토 역사 문제는 자제. 니혼 게이자 신문이 11일 분석한 내용을 인용해서 신문은 한일은 강대국의 힘을 바탕으로 자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에 휘둘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부각시키고 이웃 국가 간 결속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지방도시에서 회담하면서 시간이 여유롭고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어 개인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급격히 밀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5일 중국을 먼저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중국이 국빈 초청을 한 거죠. 신문은 중국은 역사 문제 공조를 제안하며 한미일 동맹의 틈을 벌리려고 하고 있다. 한일 관계를 중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중립적 입장을 취해온 이 대통령을 상대로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관계 유지 의지를 분명히 해 중국의 의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문은 또 안보와 경제 구조에서 한일이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 뉴스로 다카이치 총리 국제 정세 엄중, 한일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를 한 뉴스 제목이기도 합니다. 북중로 밀착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사이에서 미국을 동아시아 방위 틀에 붙잡아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또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자동차 하이테크 콘텐츠 수출에 주력하는 산업구조,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 문제 등 사회적 과제도 흡사해 해결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에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남아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근 양국 정상은 이 문제가 전략적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등 역사 문제는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신문은 동시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원만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당초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상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야숙분이 신사 참배는 한국 측의 강경 보수 이미지를 심었고, 이 대통령인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진보 대통령으로 야당 대표 시절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 셔틀 외고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2000년대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상호 방문했지만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중단됐다. 2010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셔틀 외교가 저조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중과의 문제를 안고 있어 서로 다툴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고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주장했다. 최근 일본은 미들 파워 수준을 자각하고 한국과 안보 경제 면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본 핵무장 필요성 견해도 있다. 만약 대만 유사시 한국이 참전은 불가능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백혜룡 마약 억측에 대한민국이 3개월 휘둘렸다라는 제목으로 조민희 조선일보 1월 11일 보도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합동수사단 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혜령 경정이 오는 14일 파견을 마치고 경찰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되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공조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으나 결과적으로 파열음만 남기고 갈라섰다. 지난달 백경정이 제기한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은 합수단은 조만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경정은 오는 14일 검찰 파견 종료 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 대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백경정은 본지 통화에서 지난 9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백혜령 팀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요청이 거부되면 각자 원소속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백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동부지검이 아닌 경찰적 산하에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별도로 팀을 만드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임 검사장에 엄정 수사하라며 백경정도 수사팀에 합류시킬 것을 지시했다. 합류한다고 뭐가 잘 되겠어요? 서로 입장이 틀린데. 당시 두 사람은 검경 대표 내부 고발자로 여겨져 여권 지지자로부터 공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백경정이 파견 첫날부터 휴가를 냈고 임 검사장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면서 두 사람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은 항상 꼬붕이죠. 근데 그 꼬붕이 검찰에 경찰을 집어넣어서 같이 수사라는 게 우리 그 잼 대통령이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수준을. 백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3년 마약미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으로부터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밀수를 도왔다는 연루됐다는 진술이 확보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외압을 받고 좌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6월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팀을 꾸려 백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달 합수단은 백경정 의혹이 결국 사실 무근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백경정은 검찰 수사 기록 등을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하면서 반발했다. 합수단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임 검사장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공개 충돌했다. 또한 이런 백경정의 행보가 수사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한 합수단은 지난달 백경정의 파견을 해제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경정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 간부와 세관 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한 합수단은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왼쪽은 그 임수정 합수단 단장이고요. 그 백혜룡 그 경정인데 왕년에 운동을 한 친구 같아요. 이 딱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이 어깨가 떡 벌어진 게 왕년에 뭐 고정 뭐 경찰이니까 운동도 많이 했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가정을 억측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마약 수사관이 억측을 한다. 자기도 입수한 정보가 있는데 합수단은 그게 억측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수사 결과. 가정을 입증할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결과를 백경정은 찾지 못했을 뿐이다. 왜냐? 수사 방해로.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네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충분 조건 논리입니다. 만약 인천공항 세관이 마약 밀수 협조, 연루되어 있다면 진술 정보로 수사한다면,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이 마약밀수 협조 진술 정보로 수사를 한다면 그러면은 윤 정부는 백경정을 좌천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윤건 배후 세력이 마약밀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 가정을 일단은 수사관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증거를 찾아야 되죠. 백경정은 그 증거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검찰 세력 내에도 마약 밀수를 묵인하는 세력이 상존한다는 것을 아마 발견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온 것은 없지만 왜냐? 자, 다시 이렇게 풀어가죠. 인천공항 마약밀수 적발당한 후 또다시 적발된 것은 강원도 옥계항인가?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통해 걸린 사건이다. 이는 미국 CIA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기에 적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대통령 업무회의 시 생방송 시 관세청장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마약 관련으로 정치인이나 관료들 간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연루된 것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옛날에 그 마약 뭐 이런 거로는 무슨 연예인과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것은 아마도 정치 자금 뇌물과 자금 세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도 야, 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야, 그 합수당에 가서 수사 같이 해. 근데 수사가 같이 되겠냐? 동급이 아니잖아요. 동급이 아니고 백경정 밑에는 수사관 애들도 뭐 몇 명 안 된다며요. 그래가지고 뭔 수사를 허겄습니까?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렇게 추정이 되죠. 원화가치 폭락 또 폭락 다시 치솟는 환율 곧 1460원 국민일보 1월 11일 지난해 말 안정세를 찾은 듯 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단지 다시 상승하며 146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사랑이 여전한 데다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심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원 달러 환율은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 기준 1459원 90전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24일 1483원 40원을 기록해 정점에 도달했다가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을 환율 소방수로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 30일 1433원 90전까지 급락했다가 연말 하락분을 절반 이상 반납한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재상승한 것은 한국인의 해외 주식 순투자 확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거는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8.1%로 설정, 슈퍼 예산을 편성한 탓에 올해도 한국의 광의 통화 M2 증가율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앞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9개월 동안 한국의 M2 누적 증가율은 22.2%로 미국 2.9%를 한참 윗돌았는데 이것이 환율 상승의 주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됐다. 광의 투자 개념은 뭐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보다 한참 윗돌아서 환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은 2025년 연말 인위적 환율 하락은 기업 결산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결산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게 정부한테 좋은 이유는 법인세를 더 뜯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니나 다를까 연초 다시 환율 상승을 하고 있다. 쉽게 생각하자. 근본적으로 달러 수요가 많으니 환율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냥 생각하기로 합시다. 한국은 수입을 위해서 달러가 필요하다죠. 개미의 이 투자를 앞세우지는 말자. 글로벌 자본은 그런데 이런 거를 통해서 글로벌 자본도 환율이 우리가 올라가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글로벌 자본은 적은 돈으로 한국 주식을 줍줍 파는 쇼핑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올리고 거기서 나중에 돈을 챙기려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전술 전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그거는 우리만이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자, 1월 11일 파트 2, 오늘도 좋은 하루를 되시기 바라고요. 호주 광고 방송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마무리 화면을 하고 있는데, 언제 싼 듯한 뭐 다른 게 나오면은 마무리 화면을 조금 더 변경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겨울 때는 호주 같은데 한번 뭐 일본 가는 것도 좋지만 비행기 타고 저 호주까지 가서 따뜻한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서 한번 휴가를 내서 갔다 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합니다.